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성인 뇌 조직에 남은 아주 미세한 돌연 변이를 추적해서 인간 대뇌 심피질의 가장 초기 발달 과정을 재구성한 정말 획기적인 연구 논문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연구죠. 뭐랄까, 한 사람의 뇌 속에 숨겨진 발생의 역사를 그냥 고스란히 복원해낸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 논문이 그 엄청난 발견의 가치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이 연구가 가진 임상적 중요성이 너무 뒤쪽에 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임상적 중요성이요? 혹시 그 국소적 뇌 기형 같은 신경 발달 장애와 연관성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요. 보통 논문 구조를 생각하면 그런 함의는 토론, 그러니까 디스커션 섹션에서 다루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긴 하죠. 근데 이 논문은 단순히 뇌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기초과학 질문에만 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연구의 발견이 특정 뇌 질환이 왜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단서를 제공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조에서는 독자가 아주 빽빽하고 기술적인 데이터의 숲을 다 헤쳐나온 뒤에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약간 반전서사 같은 느낌이네요. 마지막에 모든 비밀이 탁 풀리는. 근데 과학 논문 독자들이 그렇게까지 인내심이 깊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점이에요. 특히 자기 분야가 아닌 독자들은 초반에 흥미를 잃고 그냥 떠날 수도 있고요. 이 연구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더 넓은 과학계 독자들을 초반부터 확 사로잡아야 해요. 그러려면 연구의 임상적, 생물학적 중요성을 서론부터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합니다. 이 연구가 그냥 발생학적 호기심 해결을 넘어서 실제 인간의 질병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처음부터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서론부터 너무 임상 얘기를 꺼내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거나 초점이 흐려질 위험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균형이 중요하죠. 모든 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핵심적인 연결고리 하나만 딱 던져주면 됩니다. 연결고리요? 네. 예를 들어서 서론에서 이 연구의 핵심 기술인 체세포 모자이크 현상을 소개하잖아요. 그때 그냥 기술 소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러한 세포 클론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세포 계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국소피질 이형성증 같은 뇌 질환의 기원을 밝히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딱 한 문장이네요. 근데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논문의 목적의식이 훨씬 뚜렷해지는 느끼는데요. 그렇죠. 독자가 데이터를 읽을 때 이게 그 질병의 단서가 될 수 있겠거나 하는 관점을 계속 갖고 보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런 일종의 앵커를 논문 곳곳에 심어두는 전략이 필요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 논문의 핵심 발견 중 하나가 뇌 양쪽 반구를 가르는 정중선 장벽이잖아요. 네, 3번 그림에 나오는. 네. 지금은 이 장벽의 존재를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클론들이 정중선을 거의 넘어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쭉 나오죠. 거죠. 이렇게 배아 발생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쪽 반구가 견고하게 분리된다는 사실은 원인 돌연 변이가 아주 일찍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유전적 뇌 기형이 놀라울 정도로 한쪽 반구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발생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와, 그렇게 연결하니까 발견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냥 클론이 안 섞인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병이 반쪽에만 생기는 거다 라고 바로 이해가 되니까요. 맞아요.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발간이 나올 때마다 그 의미를 바로바로 해석해 주는 거군요. 네. 국소적 뇌 기형이라는 개념을 마지막에 쓸 비장의 카드로 아껴두지 말고요. 독자가 이 기술적인 내용을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밧줄처럼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논문 전체가 훨씬 더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구의 임상적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독자의 몰입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라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그렇게 독자를 성공적으로 끌어들였다고 해보죠. 근데 이 결과, 리설트 섹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툭툭 끊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두 번째 점입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벌크 조직 분석, 세포 유형별 분리, 그리고 단율 핵 분석까지 이어지는 다층적인 접근법이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데 이 분석들이 각각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1, 2번 그림에서는 뇌 전체 조직을 갈아서 보는 거시적인 패턴을 보여주다가 3번 그림에서는 특정 세포들만 골라서 보고 4번 그림에서는 갑자기 왼쪽 측두 옆에 아주 작은 조직 샘플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확 줌인이 되죠. 그렇죠.
각 분석이 훌륭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가 이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훌륭하지만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챕터들로 구성된 소설 같다고 할까요? 각 분석이 그냥 독립적인 증거 A, B, C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A 분석을 해보니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생겼다. 그래서 B 분석이 꼭 필요했다. 는 식의 인과관계가 드러나야 해요. 아, 일종의 탐정서사처럼요. 큰 그림에서 단서를 찾고 그 단서를 파고들기 위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럼 지금처럼 분절된 결과 섹션을 어떻게 하나의 매끄러운 이야기로 엮을 수 있을까요? 제 제안은 결과 섹션 전체를 줌인하면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여정으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각 분석 단계가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명확하게 놓아주는 거죠. 다리를 놓는다. 네. 예를 들어 뇌 전체를 본 벌크 조직 분석, 이번 그림이 끝나는 지점을 한번 보죠. 현재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냥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전반적인 클론 분포 패턴을 확인했다. 이 정도로 마무리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거시적 분석은 뇌의 양쪽 반구를 가르는 명확한 정중선 장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모든 세포 유형이 이 경계를 똑같이 존중할까요? 아니면 뉴런은 못 넘어가는데 다른 세포들은 자유롭게 넘나드는 건 아닐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조직을 분해하여 뉴런, 성상교세포, 희소돌기하교세포의 계보를 개별적으로 추적해야만 했습니다. 와, 이건 거의 스릴러 영화 예고편 같은데요. 독자 입장에선 정말 그러네. 모든 세포가 똑같을까? 하는 궁금증을 안고 다음 3번 그림을 보게 되겠어요. 그렇죠. 다음 분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방식이죠. 네, 확실히 그렇네요. 그리고 이 전략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세포 유형별 분석에서 단일 핵 분석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유형별 분석을 통해 뇌 고유 세포들이 모두 반구의 운명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수백만 개의 세포를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뇌의 진정한 가계도를 그리려면 이 거대한 클론 제국을 세운 단 하나의 시조세포까지 돌연변이를 역추적해야 합니다. 그 최종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우리는 왼쪽 측도엽의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춰 개별세포의 계보를 완전히 해독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서술하면 4번 그림의 그 심층 분석이 그냥 여러 샘플 중 하나의 예시나 기술적 검증이 아니라 이 논문이 세운 거대한 가설의 최종 시험대처럼 느껴지겠네요. 맞아요. 전체적인 주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역할로 격상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분석의 흐름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존재 이유가 되도록 서사를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독자는 훨씬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결과를 따라올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임상적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줌인하는 탐정서사로 결과 섹션의 몰입감을 높인다. 이것만으로도 논문이 훨씬 강력해질 것 같네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듬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향하는 단 하나의 종착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흐릿하게 보인다는 느낌이요. 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논이 이 논문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착했네요. 말씀하신 그 종착지가 바로 이 연구의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기여인 2차 계층 구조, Secondary Hierarchy 모델입니다. 아, 그 전 뇌 안에서 정중선 분리가 전우측 분화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그 모델 말씀이시죠? 저도 정말 강력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중요성에 비해서 논문 전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로 토론 섹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요. 네. 이건 첫 번째 지적과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너무 뒤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 발견 사항들, 좌우가 분리된다, 세포 기온이 이렇다 같은 사실들을 쭉 나열한 뒤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이런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결론처럼 제시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모델이 3번 그림의 데이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데도 결과서술의 기본 프레임으로 사용되진 않고 있죠. 그래서 제 제안은 좀 과감합니다. 이 2차 계층 구조라는 모델을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겁니다. 아, 완전히요. 네, 서론부터 이 가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결과 섹션 전체를 이 모델을 단계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으로 만드는 거죠. 굉장히 대담한 제안이네요. 보통 과학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먼저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에 기반해서 조심스럽게 결론이나 모델을 제시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나요?
그렇죠. 처음부터 너무 강한 주장을 던지면 독자가 좀 편견을 갖고 데이터를 보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우려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연구처럼 하나의 강력하고 우아한 모델이 거의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해낼 때는 그 모델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독자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어요. 흩어져 있는 데이터 조각들을 어떤 틀에 맞춰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가 데이터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 지도를 따라 정상에 오를 겁니다. 라고 처음부터 선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 기존 학설을 소개한 뒤에 이렇게 가설을 제시하는 거예요. 배아의 전우축은 신체 전체의 축과 함께 아주 초기에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생 중인 전뇌 자체 내에서는 2차적인 조직화 계층이 존재하며 세포들이 전후축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기 전에 먼저 강력한 정중선 장벽이 형성되어 양쪽 반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서론에 딱 못을 박아두면 독자는 뒤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과연 이 가설이 맞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보게 되겠네요. 훨씬 능동적인 읽기가 가능해지겠어요. 그리고 이 가설을 중심으로 논문의 다른 부분들도 재정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3번 그림이 포함된 섹션의 제목을 그냥 세포 유형별 클론 분석 이게 아니라 정중선 확산 장벽이 심피질 클론 분리의 첫 단계를 대표한다와 같이 모델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와, 제목만 바꿔도 그 섹션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더 나아가서 결과를 서술하는 내내 이 모델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장치를 두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 3번 그림의 I 패널에 나오는 H 형태의 분포도를 설명할 때를 생각해보죠. 네, 그 H자 모양이요. 네, 그냥 H자 모양 분포가 관찰되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이 독특한 H자 분포는 우리가 제안한 2차 계층 모델에 대한 강력한 시각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클론 세포들이 한쪽 반구 내에서는 전우축을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퍼질 수 있지만 정중선을 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데이터 조각들이 결국 2차 계층 모델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군요. 서사의 통일성과 주장의 명료성이 극대화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논문은 단순히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나열한 좋은 연구를 넘어서 뇌 발달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하나의 완성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위대한 연구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논의였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3가지 핵심 제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째는 연구의 임상적 중요성을 서사 전면으로 끌어와서 논문의 파급력을 높이는 것이었죠. 신경 발달 장애와의 연결고리를 서론부터 제시하고 결과 설명 과정에서 계속 상기시켜서 독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네. 두 번째는 다층적 분석을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로 엮어서 서사적 흐름을 강화하는 것이었고요. 거시적 분석에서 미시적 분석으로 넘어갈 때 각 단계가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다리를 놓아서 결과 섹션 전체를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주민 여정처럼 재구성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가장 독창적인 기여인 2차 계층 구조 모델을 논문 전체의 중심축으로 재구성하자는 것이었죠. 이 핵심 가설을 서론에 먼저 과감하게 제시하고 모든 결과를 이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서술함으로써 논문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입니다. 이 3가지 제안이 잘 녹아든다면 이 훌륭한 연구가 가진 본연의 가치를 훨씬 더 많은 독자들에게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안들이 연구를 더욱 빛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정된 결과물을 다시 검토할 기회가 온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디베이트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완성된 성인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았지만요. 그것이 아주 작은 세포 덩어리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치 다 지어진 초고층 빌딩을 보면서도 그 설계도가 전혀 없는 것과 같았죠. 오늘 다룰 연구는 마침내 그 잃어버린 설계도를 복원할 혁명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세포 안에 남겨진 유전적 지문을 추적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은 곧바로 새로운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의 심피질, 즉 뇌의 가장 바깥층은 미리 정해진 결정론적 위계 질서, 일종의 청사진에 따라 정교하게 조립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관찰하는 복잡한 패턴들이 본질적으로는 무작위적인 세포 활동과 물리적 제약이 빚어낸 확률적 과정의 결과물에 더 가까울까요? 저는 이 연구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좌우 분리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일초기 장벽이 존재하고 이것이 뇌 발달 전체를 조직하는 위계적 청사진의 첫 단계라는 걸 아주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네,
저는 바로 그 위계적 모델이 결정론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고 봐요. 데이터 곳곳에서 보이는 상당한 무작위성과 개인차를 고려하면 이 현상들은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발달 과정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역동적인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연구의 접근법부터가 정말 기발해요. 우리 몸은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든 세포는 단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분열하며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세포가 자기 자신을 복제할 때마다 아주 가끔씩 DNA에 작은 오타 같은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타를 가진 세포에서 분열된 모든 후손 세포들은 그 오타를 그대로 물려받죠. 이걸 체세포 모자이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연구진은 이걸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성인 뇌의 시포들에서 발견되는 이 고유한 오타, 즉 돌연변이를 일종의 바코드처럼 사용해서 어떤 세포들이 같은 조상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추적해 발달의 지도를 그려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가장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논의에서 딱 하나의 숫자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92.7%입니다. 심피질에서만 발견된 거의 모든 유전적 바코드가 한쪽 뇌 반구에만 존재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왼쪽 동과 오른쪽 동을 완전히 다른 팀이 서로 아무런 교류 없이 따로 짓기 시작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뇌 발달의 가장 첫 번째 규칙이 바로 좌우리 가르는 장벽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물론 그 92.7%라는 숫자는 굉장히 강력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좌뇌와 우뇌가 분리되어 발달한다는 현상 자체를 저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 현상의 원인을 미리 짜인 규칙이나 장벽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건 훨씬 더 단순한 물리적 결과일 수 있거든요. 사실 연구 본문에서도 이 점을 암시하고 있어요. 상당한 개인 내, 개인 간 변이는 미리 프로그램된 패턴보다는 근본적인 확률성을 뒷받침한다라고 직접 언급하죠. 이건 연구자들 스스로가 결정론적 모델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셈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기증자 ID01의 뇌를 보면 측두엽이라는 특정 부위에서만 발견되는 돌연변이, 즉 사적 변이가 유독 많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다른 3명의 기증자에게서는 이런 패턴이 전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청사진이 있다면 이렇게 개인마다 큰 편차가 나타나는 걸 설명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클론의 확산이 예측 가능한 규칙보다는 무작위적인 사건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선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 모두에게서 92.7%라는 압도적인 공통 패턴이 나타났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확률성을 넘어서는 강력한 공통 원리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걸 시각화한 데이터가 아주 재미있는데 연구진은 이걸 H 형태 분포라고 부릅니다. 세포들이 퍼져나간 모양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좌우로는 거의 퍼지지 못해서 마치 알파벳 H의 양쪽 수직선처럼 딱 막혀 있고 대신 같은 반구 안에서는 앞뒤 방향, 즉 전우측으로만 길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H의 가운데 수평선처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H 글자 모양이 되는 거죠. 이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아주 뚜렷한 패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좌우를 가르는 분리가 다른 축의 분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위계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잠시만요. 장벽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게 들리는데요. 저는 그 H 형태 분포가 위계적인 규칙의 증거라기보다는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는 스냅샷이라고 생각해요. 태아의 뇌가 발달하면서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반구열이라는 깊은 고랑이 생기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잖아요. 그럼 그 시점 이후에는 당연히 세포들이 좌우로 이동하기 어려워지고 이미 자리 잡은 같은 반구대에서 앞뒤로 퍼져나가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굳이 내재된 프로그램이나 장벽 같은 복잡한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단순한 물리적 제약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H 형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그 논리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만약 단순한 물리적 제약이라면 뇌 전체에 걸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연구진이 심피질과 소뇌의 좌우 분리 패턴을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영역에서 발견된 세포 클론들의 좌우 비대칭성은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만약 뇌 전체가 단순한 물리적인 나뉘는 현상 때문이라면 두 영역의 패턴도 비슷해야 논리적이죠. 하지만 결과는 각 뇌 영역이 서로 독립적인 좌우 분리 이벤트를 겪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심피질의 좌우 분리가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피질 고유의 조직 특이적인 발달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그 문제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소뇌와 심피지름, 애초에 발생하는 시점도, 세포가 만들어지는 방식도, 최종 구조도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 두 구조물이 서로 다른 좌우 분리 패턴을 보이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닐까요? 오히려 두 패턴이 똑같이 나왔다면 그게 더 이상했을 겁니다. 따라서 소뇌와의 비교가 심피질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2차적 위계의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는 H 형태가 어떤 선언적인 규칙의 증거라기보단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차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본 원칙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4명의 기증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핵심 패턴, 즉 심피질 특이적 변이의 92.7%가 한쪽 반구에 국한된다는 사실에 다시 주목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확률로 치부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좌우 분리 우선이라는 대원칙이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 ID01 기증자의 측도엽에서 나타난 특이한 패턴 같은 개인차는 이 거대한 기본 틀 안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변주곡 같은 거라고 해석해야죠. 모델 자체를 부정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초기 배아 단계인 4에서 8 세포기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오래된 클론들은 뇌 전체는 물론이고 다른 장기에서도 발견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주 초기에는 세포들이 자유롭게 온몸으로 섞이다가 뇌 발달의 특정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좌우를 가르는 장벽이 짠 하고 나타난다는 제 위계적 모델을 더욱 강화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저는 바로 그 변주가 모델의 핵심을 흔드는 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 오래된 클론들의 분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 주장이 더 명확해집니다. 연구진은 57개의 변이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신경 전구세포의 확률적 씨 뿌리기,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시딩을 시사한다고 논문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세포 클론은 왼쪽 반구에서는 특정 종류의 뉴런에만 분포하는데 오른쪽 반구에서는 다른 종류의 뉴런과 심지어 악교세포에도 분포하는 식의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좌우 먼저, 그 다음 앞뒤, 그 다음 위아래 같은 단순하고 명쾌한 위계 모델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각각의 세포 클론이 겪는 국소적이고 무작위적인 확장과 제한이 발달 과정 전체를 지배한다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거대한 공통원칙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수많은 개별적인 확률적 사건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찰하는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부분은 세포의 기원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오히려 제 위계 모델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세포의 위치만 추적한 게 아니라 세포 정렬 기법을 통해 각 세포의 종류와 기원까지 밝혀냈어요. 그 결과 인간의 뇌에서도 기존의 생쥐 모델처럼 세포들의 고양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예를 들어 정보를 처리하는 흥분성 뉴런과 지지 역할을 하는 성상교 세포는 주로 뇌의 등쪽, 즉 위쪽에서 기원하고요. 신호를 조절하는 억제성 뉴런과 신경을 감싸는 히소돌기아 교세포는 배쪽,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기원합니다. 심지어 면역 기능을 하는 미세아 교세포는 아예 뇌가 아닌 중배엽이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와요. 이건 위계적 모델이 단순히 공간을 좌우, 앞뒤로 나누는 물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특정 세포 유형들을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배달하고 조립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과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세포 기원에 대한 발견이 획기적이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계적 공간 분리라는 청사진 모델을 직접적으로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서로 다른 고향을 가진 세포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뒤섞여 분포하는지를 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원이 다른데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변이를 가진 클론은 뉴런과 히소돌기아교 세포에는 나타나지만 같은 구역에 있는 성상교 세포에는 없는 등 클론마다 최종적인 세포 유형 구성이 제각각인 경우가 관찰됐어요. 만약 위아래, 즉 배복축을 가르는 단일한 규칙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특정 기원을 공유하는 클론들은 비슷한 세포 유형 분포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이는 배복축 분리가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나는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 발달 과정 내내 지속되는 복잡하고 국소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건 역시 결정론적인 위계 질서보다는 확률적 과정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논의를 통해
저는 인간 심피질 발달이 겉보기에는 혼돈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좌우 분리라는 강력하고 명확한 초기 원칙에 의해 조직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체세포 변이라는 독창적인 도구를 통해 드러난 세포 클론의 분포, 특히 90% 이상이 한쪽 반구에 국한되는 압도적인 현상과 뚜렷한 H형태 분포는 이후 전후 및 배복축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확산 장벽 모델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개인차나 확률적으로 보이는 여러 현상들은 이 거대한 설계도의 기본틀 안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변주일 뿐 뇌 발달의 근본적인 질서를 부정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반대로 이 연구가 뇌 발달의 근본적인 확률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위계적 장벽 모델은 관찰된 패턴을 설명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일 수는 있지만 데이터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수많은 예외와 개인차 그리고 복잡한 비대칭 분포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좌우분리라는 현상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결정론적인 첫 번째 규칙으로 보기보다는 수십억 개의 세포들의 역동적이고 확률적인 활동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물, 즉 일종의 창발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길일 겁니다. 결국 심피질 발달이 미리 정해진 청사진에 따라 정교하게 조립되는 과정인지 아니면 수많은 무작위적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창발의 과정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인간 뇌의 가장 근본적인 형성 원리에 대해 아직도 얼마나 더 탐구해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네요. The Debate 여기서 마칩니다. 단 하나의 세포, 그러니까 수정란에서 시작해서요.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의 뇌까지 그 안에는 약 1,70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죠. 와, 이 경이로운 구조물은 대체 어떤 설계도를 따라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푸는 2022년 네이처지에 실린 3편의 논문입니다. 네, 이 연구는 뇌라는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그 최초의 도시 계획을 역추적하는 것과 같아요. 도시 계획이요? 네, 흔히들 뇌 발달이라고 하면 아주 정교한 설계도에 따라서 세포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딱딱 배치되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연구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좀 대담한 원칙이 먼저 작동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칙이란요? 그게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유하자면요. 서울을 건설할 때 종로구엔 기와집, 강남구엔 아파트 이렇게 세부 계획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것보다 먼저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한강을 파서 강북과 강남이라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두 개의 구역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이 연구는 바로 인간의 뇌 발달 역시 좌뇌와 우뇌를 나누는 이 거대한 분리가 모든 것에 앞서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걸 유전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와, 시작부터 진짜 흥미롭네요. 단순히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넘어서 그 건설의 우선순위를 밝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과거의 발달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죠? 타임머신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연구의 기발함이 드러납니다. 타임머신 대신에요, 우리 몸속에 자연적으로 새겨지는 시간의 기록을 활용했거든요. 시간의 기록이요? 네, 바로 체세포 모자이크 현상입니다. 체세포 모자이크 현상.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연구의 핵심 열쇠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평생에 걸쳐서 분열을 거듭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마다 DNA를 복제하는데 수십억 개의 글자를 계속 복사하다 보면 아주 가끔 미세한 오타가 생깁니다. 아, 오타요. DNA에 오타가 생긴다. 네, 즉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한 번 오타가 생긴 세포에서 갈라져 나온 모든 후손 세포들은 그 오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마치 한 가족이 공유하는 독특한 특징처럼요. 같은 오타를 가진 세포들은 전부 같은 조상에서 유래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오타들은 대부분 세포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표식이라서요. 그냥 표시만 해주는 거군요. 네, 마치 세포마다 고유의 바코드를 붙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사람의 뇌 여러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한 다음에 세포들의 DNA 바코드를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만약 뇌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동일한 바코드를 가진 세포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주 먼 옛날 발생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같은 조상을 공유했고 거기서부터 각자의 길을 떠나서 지금의 위치까지 이동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기발한 방법이네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가 자기 자신의 출생 기록이랑 이주 경로를 몸에 다 지니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연구팀은 이 자연적인 바코드를 어떻게 읽어낸 건가요? 연구팀은 70세에 신경학적으로 건강했던 남성 기증자 ID01의 뇌를 기증받아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뇌의 심피질 10개 영역, 손해뿐만 아니라 심장, 간, 신장 같은 다른 장기까지 총 25개 샘플을 채취했죠. 와, 정말 광범위하게 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심층 전장 유전체 시퀀싱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전장 유전체 시퀀싱이라면 유전자 전체를 읽어낸다는 뜻인 것 같은데 심층이라는 말이 붙은 걸 보니 보통 작업은 아니었겠는데요? 네. 이건 단순히 유전자를 한번 쓱 훑어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유전 정보 전체, 약 30억 개에 달하는 DNA 연기 서열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씩 반복해서 아주 꼼꼼하게 읽어내는 작업이에요. 수백 발씩이요? 네. 상상해보세요.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텍스트를 수십 번씩 정독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단 하나의 오타, 심지어 쉼표 하나 잘못 찍힌 것까지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하. 이런 엄청난 작업을 통해서 총 259개의 고유한 체세포 변이, 즉 바코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259개의 바코드라. 그 바코드들이 뇌 안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분석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발견된 변이 중에 약 68%는 오직 뇌에서만 발견되는 뇌 고유의 바코드였습니다. 아, 뇌에만 있는. 네, 이건 뇌를 만드는 세포들이 다른 장기를 만드는 세포들과는 아주 초기에 갈라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사실은 이 뇌 고유 바코드의 92.7%가 좌뇌 혹은 우뇌, 즉 한쪽 반구에서만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92.7%요. 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좌뇌에서 발견된 바코드는 우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두 세포 집단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라도 흐르는 것처럼요. 연구팀이 이 세포 클론, 그러니까 같은 바코드를 가진 세포 집단들의 분포를 그려보니까 아주 독특한 H자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H자 모양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H의 양쪽 세로 기둥을 각각 좌뇌와 우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하나의 반구 안에서는 세포들이 앞뒤로 또 위아래로 비교적 자유롭게 섞여요. 마치 H의 세로 기둥 안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H의 두 세로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막대, 즉 뇌의 정중선을 가로지르는 이동은 극도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좌뇌에서 태어난 세포는 거의 평생을 좌뇌에서만 머물고 우뇌에서 태어난 세포는 우뇌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강력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강남과 강북 비유가 바로 이 H자 분포를 설명하는 거였군요. 일단 강으로 나뉜 다음에는 각자 그 안에서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우리의 좌뇌와 우뇌가 언어, 공간지각처럼 서로 다른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걸 생각하면 이 물리적 분리가 발생의 가장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구는 뇌 발달 과정에서 좌우를 나누는 것이 다른 어떤 축, 예를 들어 앞뒤나 위아래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는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주는 거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군요. 네, 연구팀은 이 분리가 일어났을 당시 신피질을 형성할 운명을 가진 전구세포의 수가 약 90개에서 200개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90개에서 200개요? 그야말로 한 줌밖에 안 되는 설립자 세포들로부터 이 거대한 좌뇌랑 우뇌의 분리가 시작된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자, 그럼 뇌의 가장 큰 구획인 좌우 분리의 비밀은 풀렸습니다. 근데 뇌 안에는 뉴런, 신경교세포,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잖아요. 이 연구가 혹시 이 세포들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연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단순히 세포가 어디로 갔는가를 넘어서 무엇이 되었는가를 추적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진행자께서 방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뇌 조직을 그냥 갈아서 분석하면 모든 세포의 유전 정보가 뒤섞일 텐데 어떻게 특정 세포, 예를 들어 뉴런이랑 성상교 세포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각각의 바코드를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뭔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형광 활성 핵 분류, 펜스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펜스요? 네. 각 세포 종류마다 고유하게 발현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에 형광 물질을 붙인 항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뉴런에만 달라붙는 초록색 형광 항체, 성상교 세포에만 붙는 빨간색 형광 항체를 처리하는 거죠. 아, 색깔을 입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포들을 하나씩 레이저에 통과시키면 기계가 색깔을 인식해서 넌 뉴런이니까 왼쪽으로, 넌 성상교 세포니까 오른쪽으로 하고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기술입니다. 와, 세포들을 색깔로 구분해서 줄을 세우는 거군요. 정말 정교한 기술이네요.
그래서 이 기술로 세포들의 출신 성분을 추적해보니 어떤 사실이 밝혀졌나요? 이전까지 주로 쥐 같은 동물 모델 연구를 통해 알려졌던 여러 가설들을 실제 인간의 뇌에서 직접 증명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 인간의 뇌에서요? 네. 첫째, 우리가 흔히 뇌세포라고 생각하는 뉴런, 그리고 그 주변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성상교세포와 희소돌기화교세포는 모두 웹웨엽이라는 동일한 조직에서 유래한, 말하자면 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유전적 계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한 집안이 아닌 세포도 있었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이주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세아교세포인데요. 미세아교세포. 이 세포는 뇌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그런데 계보를 추적해보니 이들만 유일하게 뇌의 다른 세포들과는 뿌리가 다른 중배엽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다른 데서 왔군요. 네, 뇌가 한창 만들어질 때 외부에서 뇌 안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세포들이라는 거죠. 뇌 안에 외부에서 온 이민자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네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발견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많은 퇴행성 뇌질환에서 이 미세 아교세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뇌를 보호하는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오히려 정상 뉴런을 공격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들이 애초에 다른 뇌세포들과는 출신이 다르다는 사실은 나중에 이 세포들만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치료법을 개발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단서군요. 정말 중요한 발견이네요. 또 다른 발견도 있었나요? 네, 심피지를 구성하는 뉴런은 그게 흥분성 뉴런과 억제성 뉴런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출생지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출생지가 다르다. 네, 흥분성 뉴런은 뇌 등 쪽 돌설에서 만들어져서 수직으로 이동하고요. 억제성 뉴런은 뇌 배 쪽 벤트럴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먼 거리를 수평으로 이동해 와서 서로 합쳐진다는 복잡한 이동 패턴을 인간의 뇌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마치 서로 다른 도시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약속 장소에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것 같네요. 딱 그런 비유가 맞습니다. 뇌라는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이 정말 역동적이네요. 좌우로 나뉘고 외부에서 이민자도 받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세포들이 만나 팀을 이루기까지. 근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뇌 전체를 보는 좀 거시적인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연구가 혹시 더 미시적인 수준? 예를 들면 세포 하나하나의 역사까지 파고들었나요? 맞습니다. 연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거기에 있죠. 연구팀은 뇌의 아주 작은 조직 조각 하나를 떼어내서 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상세한 가계도, 즉 클레이드를 재구성했어요. 클레이드. 네, 세포 하나하나의 족보를 만든 셈이죠. 뇌 전체의 지도를 그리다가 이제는 한 동네의 가계부까지 들여다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일부 주요 클레이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우리 몸이 단 4개 혹은 8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던 수정란 분열 극초기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지금 제 뇌의 특정 위치에 있는 세포 하나가 사실상 제 존재의 가장 첫 순간부터 시작된 기나긴 여정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수십 세대에 걸친 분열의 역사를 간직한 살아있는 역사책인 셈입니다. 와. 이 모든 발견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마침내 인간 뇌 발달의 핵심 원리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계층적 확산장벽 모델입니다. 계층적 확산장벽 모델. 그게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 큰 그림이군요. 네. 뇌발달은 미리 정해진 위치에 세포를 가져다 놓는 좌표 지정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죠? 그 대신 단계적인 장벽을 통해서 세포들의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좌우라는 가장 강력하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세워지고요. 가장 먼저요? 네. 그 후에 그 안에서 앞뒤라는 조금 더 느슨한 장벽이, 그 다음엔 위아래라는 장벽이 순차적으로 형성되면서 세포들이 섞일 수 있는 공간을 점차 좁혀나가는 거죠. 아, 큰 틀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공간을 구획하며 뇌를 완성해 나간다는 이 모델은 뇌 발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 제 좌뇌랑 우뇌가 이 대화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둘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발생 초기에 자, 우린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하고 헤어진 아주 먼 친척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채세포 변이라는 자연의 바코드를 이용해서 인간 두뇌 발달의 초기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상적인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도를 얻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단지 과거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미래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등대라. 이 연구는 건강한 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상지도인 셈이거든요. 앞으로 이 지도를 다양한 뇌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뇌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질병의 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가령 국소 이형성증처럼 뇌의 특정 부위에만 구조적 문제가 생겨서 심한 뇌전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 네. 만약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술로 환자의 뇌조직을 분석한다면요. 어쩌면 그 문제 부위의 세포들이 모두 동일한 오류가 있는 바코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이는 질병이 발생 초기 단 하나의 전구세포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정상 발달의 청사진을 확보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청사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 발생 초기 그 운명을 결정했던 100여 개의 설립자 세포 중 단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 세포에서 유래한 수백만 수천만 개의 후순 세포들이 뇌의 한 구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가 열어준 가장 중요한 미래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뇌 발달 질환의 기원을 세포 하나 수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된 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뇌가 단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분열과 이동 그리고 장벽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된 이 경이로운 여정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는 바로 그 초기 세포들의 여정 속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뇌 속 설립자 세포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